옛날 어느 고을에 복만이라는 사내가 있었지요. 사람은 순하나 눈치가 모자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보사위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만이가 이날 처음으로 처가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만이는 기름 바른 머리를 번쩍이며 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냅다 길바닥에 엎드렸어요. 장인어른, 이 못난 사위 복만이 이제야 문안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을 받은 사람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만 사위는 이 말을 땅에 댄 채 기다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제야 머리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옆집 사람인데. 복만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담장 위에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기와장을 든 박영감님이 엉거주춤 앉아 있었지요. 복만이는 박영감님을 보고 박영감님은 복만이를 보고 두 사람은 눈을 두어 번 끔뻑였지요. 허허, 장인어른께서 농도 잘 치십니다. 박영감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라니께. 오랜만에 사위 본다고 부끄러우신 게지요. 복만이가 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박영감님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멍청한 놈아. 거긴 옆집이요. 그 한마디에 복만이의 등이 딱 굳었습니다. 담장 위 박영감님도 굳었습니다. 손에 든 기와장까지 덩달아 굳은 것 같았지요. 삐걱. 처가 대문이 열리고 진짜 장인어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만이가 번개처럼 돌아서더니 외쳤지요. 아이고, 장인어른의 기운이 지붕 꼭대기까지 닿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동네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고 나서 장인어른이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들어오게나. 딱 세 글자였지요. 복만이의 심장이 그 세 글자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이 떠올랐어요. 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분이라고 했지요. 눈썹 한 번만 올려도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허리를 굽힌다고 했습니다. 복만이는 꾸벅 허리를 숙이고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제부턴 조심하자, 진짜로 조심하자. 각시가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우신 지 보름째였지요. 약시 중에 미음 봉양의 며느리가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다녀오셔요. 부모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 제가 못 간 죄송한 마음까지 꼭 전해주세요. 각시의 그 한마디에 복만이 혼자 길을 나선 것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사위를 방 안으로 들이시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순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순한 것과 믿음직한 것은 다른 법이었지요. 저렇게 덤벙대는 사내가 과연 내 딸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장인어른의 눈길이 자연스레 매서워지셨습니다. 장모님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첫인사부터 옆집 어른께 절을 하는 사위라니 한숨이 절로 나올 만한 일이었지요. 그래도 내 딸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입가에 웃음을 띠고 떡소반을 내려놓으셨어요. 소반 가득이었습니다. 갓 쪄낸 떡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배서방, 식기 전에 어서 드시게나. 말은 부드러웠지만 장모님의 눈은 가만히 사위를 살피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웃게 할 사람인지 아니면 속을 썩일 사람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만이도 그 눈길을 느꼈어요. 얌전히 먹자. 오늘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자. 복만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를 보는 순간 문득 얼굴 하나가 떠올랐지요. 까만 눈에 보조개가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상을 지키고 있을 각시였어요. 우리 각시가 인절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마침 장모님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복만이의 손이 움직였어요. 스윽. 인절미 세 덩이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지요. 뜨끈했습니다. 아주 뜨끈했어요. 복만이는 그것을 가슴팍 품속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각시 줄 생각에 얼굴이 절로 싱글벙글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갓전엔 인절미는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뜻했어요. 다음엔 뜨거웠지요. 그 다음엔 복만이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눈썹은 팔자로 처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요. 비명은 참았지만 몸은 참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고개가 꺾이고 발이 제멋대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마침 장모님이 방으로 돌아오셨어요. 복만이가 마루 위에서 혼자 몸을 베베꼬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눈물까지 맺혀 있었지요. 장모님은 문턱을 넘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배서방, 왜 그러시오? 복만이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기분이 좋아 춤이 절로 납니다. 어기여차. 장모님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그때 복만이의 가슴팍에서 노란 콩고물이 솔솔 떨어졌습니다. 복만이가 능청스럽게 외쳤어요. 장모님, 제 가슴에서 복이 터져 나옵니다. 각시 줄 생각에 마음이 이리 넘쳐 흐르네요. 장모님은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지요. 사람이 모자라긴 해도 마음은 딸을 향해 있구나 싶으셨어요. 마침 안채로 들어서시던 장인어른께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가슴팍에 떡 자국을 누렇게 묻힌 사위가 마루 위에서 혼자 어기어차 춤을 추고 있었지요. 장인어른의 미간이 더 깊어지셨어요. 저것이 내 사위라니. 장모님이 떡 보따리를 싸러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마루에는 장인어른과 복만이만 남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만이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팍에는 아직 인절미 자국이 누렇게 남아 있었지요. 그것을 손으로 슬쩍 가렸습니다. 가려도 안 가려지는 자국이었어요. 장인어른은 맞은편에 앉아 곰방대를 무셨습니다. 후, 연기가 한 줄기 올라갔지요. 복만이가 곁눈질로 장인어른을 보았어요. 장인어른도 곁눈질로 복만이를 보셨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만이가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허험. 장인어른이 헛기침을 하셨지요. 배서방, 복만이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장인어른! 목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마당 끝까지 울렸지요. 부엌에서 떡을 싸시던 장모님이 잠시 손을 멈추실 정도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셨어요. 이리 가까이 와 앉게. 복만이가 무릎으로 기어 가까이 갔지요. 너무 가까이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을 살짝 들어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게 하셨어요. 내 자네에게 일러둘 것이 있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 덤벙대는 사위가 말귀라도 제대로 알아듣는지 한번 보아야겠다 생각한 것이지요. 복만이의 등이 빳빳해졌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인절미 일로 야단을 치시려나 보다. 복만이가 두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방 안쪽을 가리키셨어요. 복만이의 눈이 그쪽으로 따라갔지요. 방 한켠 윗목에 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단지였어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작은 단지였는데 어쩐지 방 안에서 그것만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저 단지가 보이는가? 예, 장인어른.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더 낮아지셨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은 복만이가 침을 삼켰지요.
꿀꺽. 아주 무서운 독약일세.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어요. 복만이의 등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독약이요. 그렇네. 한 숟가락만 입에 들어가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손을 가로로 그으셨지요. 복만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게나. 알겠는가? 복만이가 머리를 마루에 박을듯이 숙였어요. 예, 장인어른,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숨도 그쪽으로는 쉬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어요. 숨까지 참을 것은 없네. 아닙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사위, 숨도 참고 코도 막고 귀도 막겠습니다. 복만이가 양손으로 코와 귀를 동시에 막아 보였지요. 장인어른이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곰방대를 다시 무셨어요. 후, 연기 한 줄기가 길게 올라갔지요.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내 잠시 건넌 마을에 다녀오겠네. 김진사 어른께서 자리에 누우셨다 하니 얼굴이라도 비추어야지. 나도 같이 다녀오겠네. 잠시 집 지키고 있게나. 부엌에서 떡고다리를 매듭 짓고 계시던 장모님께서 앞치마를 벗으셨어요. 복만이가 따라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지요. 예, 다녀오십시오. 살펴가십시오. 장인어른이 마당으로 내려서셨습니다. 집신을 신으셨어요. 두루마기 깃을 여미셨지요. 그러다 대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셨습니다. 복만이가 마루 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장인어른의 눈이 단지 쪽으로 한 번 갔다가 복만이 쪽으로 한 번 왔습니다. 배서방, 예, 저 단지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 번 끄덕이셨지요. 그래. 삐걱. 대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집 안이 조용해졌지요. 복만이는 마루 위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요. 마당이 휑했습니다. 복만이가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늘 처가에 와서 한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옆집 어른께 큰절을 올렸고 인절미를 가슴에 품다가 들켰고 그 와중에 춤까지 추었지요. 복만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복만이가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사위가 처가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일을. 복만이가 빗자루를 찾았어요. 처마 밑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가 보였지요. 두 손으로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만이가 처가 마당을 반들반들하게 쓸어 놓겠다. 장인어른께서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시도록. 복만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칭찬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허허, 배서방, 마당을 어찌 이리 깨끗이 쓸었나? 그래 자네가 진짜 우리 집안의 복덩이일세. 복만이가 혼자 장인어른 흉내를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를 어깨에 척 걸쳤어요. 자, 가자. 복만이의 빗자루가 마당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쓱쓱. 처음엔 얌전했지요. 쓱쓱쓱. 점점 신이 났습니다. 쓱쓱. 쓱쓱. 복만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각시는 어찌 그리 곱고 흥얼흥얼 가락이 절로 흘러나왔지요. 이사위가 처가에 와서 마당을 쓰네 빗자루가 춤을 추었습니다. 발도 같이 박자를 맞추었어요. 쓱쓱쓱 쓱쓱쓱. 장독대 옆을 쓸었지요. 처마 밑도 쓸었어요. 대돌 모서리도 쓸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지요. 이 복만이가 일을 잘하네요. 어허.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빗자루가 반대편으로 흔들렸지요. 발이 또 반대편으로 흔들렸습니다. 복만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칭찬받을 생각, 각시 만날 생각, 떡 보따리 들고 갈 생각. 세상이 다 좋아 보였지요. 빗자루질이 한층 더 흥겨워졌습니다. 쓱쓱쓱쓱. 복만이가 한 바퀴 빙글 돌았어요. 어허, 좋다. 또 한 바퀴 빙글 돌았지요. 좋고 좋고. 세 번째 바퀴를 돌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대돌 모서리에 걸렸어요. 탁. 복만이의 몸이 앞으로 쏠렸지요. 빗자루가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빗자루가 허공을 갈랐어요. 한 바퀴 빙글 돌았지요. 그리고 마루 끝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그 자리에 놓여있던 도자기 화분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10년을 키워 오신 난이 담긴 화분이었어요. 푸른 빛이 도는 윤이 자르르 흐르는 도자기였지요. 빗자루가 그 화분의 옆구리를 정확히 때렸지요. 쿵. 햇살을 받은 푸른 도자기가 마루 위에서 좌우로 기우뚱거렸지요. 복만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손이 닿지 않았어요. 복만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마당을 갈랐어요.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푸른 도자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흙이 쏟아졌어요. 난초가 뿌리째 마당 한가운데로 굴러나왔습니다. 소리가 멎었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복만이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한쪽 발은 앞으로, 한쪽 발은 뒤로, 손은 허공으로 뻗은 그대로였어요. 빗자루는 저만치 굴러가 멈춰 있었지요. 복만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뺨이 하얘졌어요. 이마가 하얘졌지요. 복만이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빗자루를 한 번 보았지요. 화분 조각을 한 번 보았습니다. 뿌리째 누운 난초를 한 번 보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만이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한 발짝 두 발짝 화분 조각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손을 뻗었습니다.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복만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다른 조각 하나를 집었습니다. 또 하나를 집었어요. 손바닥 위에 도자기 조각이 3개가 쌓였지요. 맞추면 되지 않을까. 복만이가 조각 2개를 맞대 보았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각도를 돌려보았지요. 맞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보았어요. 맞지 않았지요. 아이고. 복만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탁. 조각 위에 또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복만이가 마당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싼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리 각시가 시집을 때 그랬는데. 복만이가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호랑이 같으신 분이라고, 한 번 화나시면 며칠을 안 풀리신다고. 복만이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지요. 그 호랑이 같으신 분이 10년을 키우신 난초라니. 복만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를 보았어요. 난초가 뿌리째 누워 있었지요. 잎이 시들시들했습니다. 각시 얼굴을 어찌 보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각시야, 미안하다. 나 같은 사위 들여서 미안하다. 복만이가 또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방 한켠 윗목에 단지가 보였지요. 반들반들 윤이 나는 단지였습니다. 복만이의 눈동자가 멈추었어요. 복만이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약. 방 안에서 단지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햇살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복만이의 눈에는 그것이 빛나 보였습니다. 복만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발걸음이 마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마루에 올라섰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단지 앞에 섰습니다. 복만이가 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못난 사위가 목이 메었지요. 화분 하나도 못 지키는 사위가 복만이의 손이 단지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 얼굴을 어찌 보겠으며 손이 단지에 닿았어요. 우리 각시 얼굴은 또 어찌 보겠나. 복만이가 단지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지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안에 가득 들어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복만이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복만이가 먼저 가는 것이 낫겠다. 단지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루 끝에 앉았어요. 화분 조각이 흩어진 그 옆이었지요. 단지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지요. 확!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 못난 사위 먼저 갑니다. 복만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단지를 기울였습니다. 꿀꺽, 꿀꺽꿀꺽, 각시야, 부디 행복해라. 꿀꺽꿀꺽꿀꺽. 그런데 이 독약은 복만이가 잠시 멈추었지요. 어찌나 독한지 끝맛이 아주 달콤하옵니다. 단지를 다시 기울였습니다. 꿀꺽꿀꺽꿀꺽꿀꺽. 복만이가 잠시 단지를 내려놓았어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참, 유언을 남겨야지. 복만이가 부엌 쪽을 향해 돌아 앉았어요. 장모님, 오늘 주신 인절미 어찌나 맛있던지 가슴에 품어 다 녹아버렸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이 자국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복만이가 가슴팍을 두드렸어요. 누렇게 말라붙은 자국이 또 한 번 드러났지요. 이번엔 대문 쪽으로 돌아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10년 키우신 난초 화분을 깨뜨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 도자기 굽는 일을 하겠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똑같은 화분을 빚어 올려 보내겠습니다. 복만이가 또 한 모금 마셨지요. 꿀꺽꿀꺽. 이 독약이 어찌 이리 독한지 유언을 남기면 남길수록 더 마시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오셨지요. 방 안을 들여다보신 두 분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복만이가 얼굴에 끈적한 것을 잔뜩 묻힌 채 단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앙, 장인어른, 제가 화분을 깨뜨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독약을 먹고 자결하는 중입니다. 장인어른의 눈이 단지로 갔습니다. 꿀단지였어요. 배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복만이가 울면서도 남은 꿀을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그앙, 그런데 장인어른, 이 독약은 어찌나 독한지 먹으면 먹을수록 달콤해집니다. 혹시 더 독한 것이옵니까? 장모님이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복만이가 마지막 꿀을 손가락으로 싹 긁어했더니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각시야, 나 죽거든 내가 품어온 인절미 꼭 내가 먹어다오. 장인어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웃음을 참으려 하셨습니다. 턱을 당기셨지요.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들썩, 들썩, 허허허.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모님도 옆에서 낄낄낄 참지 못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보다가 또 웃음이 터지셨지요. 한 분이 멈추려 하면 다른 분이 또 터지셨습니다. 방 안이 웃음으로 출렁였어요. 복만이만 어리둥절했지요. 손가락에 묻은 꿀을 입에 문 채로 눈을 껌뻑였습니다. 제가 복만이가 입을 열었어요. 안 죽는 것입니까? 장인어른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 사람아, 그게 독약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겠네. 그건 꿀일세, 꿀. 복만이가 손가락을 핥아보았습니다. 달았지요. 아, 또 핥아보았습니다. 아, 한 번 더 핥았어요. 장인어른, 이 독약은 정말 신기하게도 꿀맛이 납니다. 장인어른이 또 웃음을 터뜨리셨지요.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배서방,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내가 아예 떡을 새로 한 보따리 싸줄 테니 어서 씻고 나오게나. 복만이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그럼 제가 죽는 것은 아니지요? 장모님이 또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안 죽네. 안 죽어. 복만이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각시 줄 떡은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장모님이 혀를 차셨어요. 그러나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복만이가 처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양손에 떡 보따리와 꿀단지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지요. 장인어른이 대문 앞에 서서 사위의 등을 툭 치셨어요. 배서방, 다음엔 화분 100개를 깨도 좋으니 독약 먹을 생각은 말게나. 복만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을 이으셨지요. 내 아침에는 자네가 내 딸을 고생시킬까 걱정하였네. 그런데 보아하니 고생은 좀 시키겠지만 외롭게 하지는 않겠구먼. 장인어른께서 허허 웃으셨어요.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게 진짜 복이니 말이야. 복만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길을 복만이가 걸었어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요. 양손에는 떡 보따리와 꿀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묵직했어요. 그러나 무겁지는 않았지요. 논두렁 사이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한 번 났어요. 밤바람이 도포 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복만이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았어요. 옆집 방 영감님께 큰절을 올린 일, 가슴팍에 인절미를 품다가 들킨 일, 화분을 깨뜨리고 꿀을 독약인 줄 알고 마신 일, 복만이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지요. 허허. 그러다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등을 툭 치시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게 진짜 복이니 말이야. 복만이의 눈이 또 빨개졌지요. 품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절미의 열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채워주신 온기였지요. 복만이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집 창문에 불빛이 보였어요. 작고 노란 불빛이었지요. 각시가 등잔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요. 각시야,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가 처가에서 복을 이만큼이나 가져왔다. 그 외침이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별빛처럼 반짝이며 온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였지요. 저 멀리 집 창문이 열렸습니다. 각시가 마중을 나오고 있었어요. 복만이는 조금 모자라도 마음 하나는 참 따뜻한 사내였지요. 사람을 놀라게는 해도 끝내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사람이라고 해서 꼭 모자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제법 점잖고 글도 좀 알고 남들 앞에서는 체면도 차릴 줄 알지만 이상하게 아내 앞에만 서면 허둥지둥 우스운 꼴이 되고 말지요.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글도 좀 하고 얼굴도 그럭저럭이고 재산도 조금 있어서 스스로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라 여겼지요. 문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아내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었지요. 눈이 많다는 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길을 나서면 반드시 한 번은 넘어졌습니다. 길가에 안악이 지나가면 그쪽으로 눈이 갔지요. 눈이 가면 발이 멈추질 않았고 발이 멈추질 않으니 가로수에 이마를 박거나 돌멩이에 발부리가 걸리거나 도랑에 한 발이 빠지거나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일부러 구경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박히려나? 돌 위에 쪼그려 앉아 김진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김진사가 나타나면 아이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과연 오래지 않아 쿵 소리가 났지요. 하하하. 아이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마를 문지르며 몸을 일으켜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아내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 박씨 부인은 고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엄한 마님이었습니다. 눈썹 하나만 올려도 사랑방 석가래가 떨린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김진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여보 하고 부르면 김진사의 등이 먼저 반응했지요. 목소리보다 등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 부인 여기 있소. 김진사가 대답을 하면서 이미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어떻게 그리 빨리 들어왔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바깥에서는 헛기침이 먼저 나오고 집 안에서는 눈치가 먼저 돈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박씨 부인이 무서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제일은 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안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손수 쥐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외출을 하면 딱 필요한 만큼만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외출 전에 용도를 밝혀야 했지요. 어디 가시오? 예, 저 서당에 잠깐. 얼마나요? 한나절이며. 점심은 드시고 가십니까? 이쯤 되면 김진사의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니 기생집 출입은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돈이 없으니 갈 수가 없고 갈 수 없으니 눈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 눈이 돌아가다가 가로수에 이마를 박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궁리를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새색시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눈이 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눈은 새색시를 따라가고 발은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았지요. 쿵. 이번엔 가로수도 돌멩이도 아니었습니다. 지게를 진 장정의 어깨에 그대로 부딪힌 것이었어요. 아이, 이 양반이. 장정의 지게가 휘청하더니 그 안에 있던 무 몇 개가 길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김진사가 얼른 상투를 매만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험험, 미안하오. 내가 잠시 먼 산을 보느라. 먼 산은커녕 새색시를 본 것이었지만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지요. 장정이 흙 묻은 물을 주워들며 툴툴거렸습니다. 남의 짐을 쳤으면 엽전 한 잎이라도 물어줘야죠. 그 말에 김진사의 손이 저절로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바람만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김진사가 헛기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마침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장정은 김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힌다더니 엽전 한 입도 없으신가 보. 그 말이 김진사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가로수에 박힌 것보다 더 아팠지요. 김진사는 얼굴이 벌개진 채 물을 주어 지게에 올려주었습니다. 장정은 투덜거리며 가버렸고 길가에 있던 아이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내가 바깥에 나와 엽전 한 입 없이 허둥대는 꼴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민망한 일이었지요. 김진사가 먼지를 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손에도 비상으로 쓸 돈 몇 입쯤은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김진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걸음이 빨라졌지요. 그 빠른 걸음에 집신이 짝짝 소리를 냈습니다. 김진사가 걸으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며칠 뒤 알게 될 일이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김진사가 마당 끝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사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장날에 물건을 사고 남긴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슬쩍 주먹 안으로 감춘 것이었습니다. 집신 바닥을 뜯었습니다. 엽전을 한 입씩 눌러넣고 지프로 꼭꼭 덮었지요. 다 넣고 나서 바닥을 꾹꾹 눌렀습니다. 겉으로 봐선 알 수 없었지요. 김진사가 흡족한 얼굴로 집신을 신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짤랑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이 멈추었지요. 다시 한 걸음을 뗐습니다. 짤랑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지요. 까치발로 살금살금 뒤뚱뒤뚱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평소보다 2배는 걸렸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나왔지요. 김진사가 화들짝 멈추었습니다. 까치발인 채로 멈추었지요. 박씨 부인이 걸어오다가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잠시 멈추었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영감 발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맨발이 서늘할까봐.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진사가 그 뒷모습을 보며 살며시 발 뒤꿈치를 내렸지요. 등에 땀이 났습니다. 집신 안에서 엽전이 살짝 짤랑거렸지요. 박씨 부인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한쪽으로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집신 작전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장날마다 엽전 몇 입씩 한 달이 지나자 제법 묵직해졌지요. 김진사가 사랑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집신 바닥을 뜯으면 엽전이 도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는 시간이 김진사에게는 하루 중 가장 흐뭇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엽전이 늘어날수록 집신 바닥이 두꺼워졌지요. 울퉁불퉁해진 바닥 위에서 발이 자꾸 기울었습니다. 까치발로 걸어도 짤랑 소리가 날 것 같아 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했지요. 더 조심스럽게 할수록 걸음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뒤뚱뒤뚱 뒤뚱뒤뚱. 하인 막쇠가 그 모습을 보다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으리, 혹시 어디 삐끗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걸으십니까? 수련 중이요. 수련이요? 그려. 막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련이라면 저렇게 뒤뚱거리는 게 목표입니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요. 과정. 김진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막쇠가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예, 과정이군요.
막쇠가 지게를 다시 쳤습니다. 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대반하신 수련이가 어떤 수련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집신이 한계에 달한 것은 그달 말이었습니다. 엽전을 또 한 입 넣으려는데 바닥이 더 이상 받아주질 않았지요. 억지로 눌러 넣었더니 짚이 툭 터졌습니다. 엽전 하나가 마당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김진사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다닥 달려가 엽전을 집어들었지요.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났지요. 이제 어디다 옮기나. 집신으로는 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어딘가 안전한 곳에 옮겨야 했지요. 박씨 부인의 눈이 닿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생각도 닿지 않는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장독대 아니고 헛간 아니고 뒷간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마당 한 구석에 시선이 멈추었지요. 커다란 확독이었습니다. 오래된 돌절구였는데 워낙 크고 무거워 아무도 옮길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 밑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김진사가 삼경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잠해질 때까지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기다렸지요. 숨소리가 길어지면 살며시 이불을 걷었습니다. 마루로 나와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하늘에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잘 됐다 싶었지요. 확독 옆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삽이 있었지만 소리가 날까 봐 쓰지 않았지요. 손으로 천천히 조금씩 팠습니다. 자루 안에 엽전을 넣고 흙 속에 묻었습니다. 다시 흙을 덮고 손으로 꾹꾹 눌렀지요. 끝나고 나서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였지요. 김진사도 그쪽을 보며 눈을 한 번 반짝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다시 덮었지요. 박씨 부인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씨 부인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남편이 이불을 살금살금 걷을 때부터 눈이 떠져 있었지요. 발소리가 마루를 지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서는 소리도 들었지요. 박씨 부인이 몸을 조용히 일으켰습니다. 문구멍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달이 없는 밤이었지만 눈이 익으면 보였습니다. 확독 옆에 쪼그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손으로 무언가를 파고 무언가를 묻고 손을 탈탈 털고 일어서는 것이 다 보였지요. 박씨 부인이 문구멍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요.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숨을 죽였지요. 박씨 부인이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어둠 속이라 알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도 그랬습니다. 사흘째도 그랬지요. 김진사는 밤마다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조금씩 더 자신이 붙는 것이 보였지요. 처음엔 2시간을 기다리더니 나중엔 1시간이 됐고 그 다음엔 반 시간이 됐습니다. 쪼그리는 자세도 능숙해졌지요. 확독 주위 흙도 제법 반반하게 덮을 줄 알게 됐습니다. 장날마다 들고 오는 것도 늘었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지요. 바람이 불어도 나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던 날도 나갔지요.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틀어막고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밤 문구멍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빠짐없이 다 보았지요. 그리고 매일 밤 이불을 덮고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딱 필요한 때가 올 때까지. 그달 보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낮 동안 부엌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오래 있었지요. 하인 막쇠가 점심때 부엌 쪽을 기웃거렸더니
박씨 부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볼 것 없다. 막쇠가 물러났지요. 조금 뒤 부엌에서 나온 박씨 부인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안아야 할 만한 크기였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안방 깊숙이 들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부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지요. 김진사를 대하는 것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괜히 2번 말했지요. 여보 오늘 저녁 별일 없으셨소? 별일이라뇨? 아니, 그냥 평안하셨나 했소. 평안했지요. 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흐렸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마당이 어두컴컴했지요. 먼 데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잠경이 넘었습니다. 김진사가 이불을 살그머니 걷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숨소리를 확인했지요. 고르고 잠잠했습니다. 마루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오늘은 자루가 묵직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묵직한 것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지요. 김진사가 자루를 어깨에 척 걸쳤습니다. 2 걸음 걷다가 다시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내 새끼. 확독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깊이 묻어야겠다 싶었지요. 빗방울이 1-2 방울 떨어졌습니다. 김진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비가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빨라졌지요. 그때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김진사가 멈칫했지요. 잠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웠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흙을 파려는데 이놈. 낮고 긴 소리가 들렸지요. 김진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또 한 번 이노음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지요. 그런데 김진사의 몸이 먼저 반응했지요. 머리는 아직 무슨 일인지 파악도 못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루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2 팔로 꼭 끌어안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확독 너머 어둠 속에 흰것 아내가 흰 천을 덮어쓰고 있음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지요. 벌어진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자루를 끌어안은 2 팔에 힘이 더 들어갔지요. 흰 것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진사도 가만히 있었지요. 둘이서 가만히 서로를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지요. 이 집에 흰 것이 입을 열었습니다. 굵고 느린 목소리였지요. 불경한 자가 있구나. 김진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그런데 자루는 놓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닿았는데 2 팔은 자루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이 마당 땅속을 더럽히는 검은 돈이 있어. 흰 것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모두 고하지 않으며 손이 천천히 올라왔지요.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김진사가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등이 흙바닥에 닿았지요. 손발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자루는 가슴 위에 그대로였지요. 자빠지면서도 자루는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지 사이가 따뜻해졌습니다. 김진사가 그 자리에 누운 채로 2 손을 모았지요. 자루를 가슴에 깔고서 2 손바닥을 마주 댔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박수 소리가 났지요. 짝짝짝짝. 흰 것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살려.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김진사가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지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려 박수 소리가 났지요. 고하겠소, 다 고하겠소, 제발. 흰 것이 멈추었습니다. 고하라. 김진사가 이마를 든 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흘렀지요. 여기 확독 밑에 있소. 그리고 안방장 밑에도 조금 있고 사랑방 문지방 틈새에도 넣어뒀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뒷간 천장 석가래 위에도 있소. 거기도 있소. 다 있소. 다 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마당에 빗소리가 들렸지요. 흰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이마를 다시 바닥에 박았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개를 들었을 때 흰 것은 없었습니다. 마당이 빗소리만 남기고 텅 비어 있었지요. 김진사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확독도 그대로였고 흙도 그대로였고 밤도 그대로였습니다. 김진사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떨었습니다. 빗물이 등을 적셨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간밤에 빗속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어깨가 굳어 있었고 이마는 흙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사랑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확독이 멀쩡하게 서 있었고 주변 흙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귀신이 진짜 있었구나. 김진사가 상투를 쓸어 올리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나왔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쪽진 머리도 반듯했고 치마도 가지런했지요. 마당을 내려서더니 확독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진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거기 왜 가오? 박씨 부인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이요? 김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 마당 터주신께서 현몽을 하셨지요. 박씨 부인이 확독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쪼그려 앉았지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자루가 나왔지요. 박씨 부인이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지요. 아이고, 부인이 자루를 흔들었습니다. 터주신께서 이런 것이 마당 밑에 있다 하시더니 정말 있네요. 김진사가 사랑방 문 앞에서 입을 열었다 닫았지요. 터주신이 그걸 알고 있었소. 박씨 부인이 자루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지요. 감복하셨나 봅니다, 터주신이. 박씨 부인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달랐지요. 사랑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진사가 후다닥 자리를 비키려는데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무릎을 꿇고 문지방 틈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틈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보자기가 나왔지요. 어머, 박씨 부인이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도 있었네요. 터주신이 이것도 알고 계셨는데 과연 신령하십니다. 김진사가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저 여보 그거는... 영감.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맑았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터주신 덕에 집안에 돈벼락이 내렸으니 좋은 일 아닙니까? 김진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다가 또 닫혔지요. 안방장 밑도 나왔습니다. 뒷간 천장 석가래 위도 나왔지요. 박씨 부인은 순서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곳을 찾아내면 안방에 들여다 놓고 다음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지요. 딱 평소 걸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지요. 막으려면 어떻게 저기에 돈이 있는지 알았느냐고 물어봐야 했는데 그 물음의 답이 어젯밤 귀신이었으니 귀신이 일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되물어 올 것이었지요. 어느 쪽으로 가도 막히는 길이었습니다. 뒷간에서 나온 박씨 부인이 두 손을 탈탈 털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터주신이 참 꼼꼼하게도 알려주셨네요. 김진사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꼼꼼하기도 하시지. 안방에 자루와 보자기들이 모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것들을 반듯하게 늘어놓았지요. 김진사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몇 달을 모은 비자금이 저렇게 한자리에 나란히 놓여 있으니 뿌듯하기는커녕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박씨 부인이 자루 하나를 들어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영감. 예. 터주신이 이런 돈은 집안에 쌓아두면 복이 달아난다 하셨습니다. 김진사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박씨 부인이 자루를 내려놓고 곧간 열쇠를 들었습니다. 일어서며 김진사를 한번 보았지요. 눈이 맑았습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지요. 알고 있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지 김진사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주신. 박씨 부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안방 문을 나섰지요. 김진사가 빈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확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위로 늦은 햇살이 내려앉고 집안에는 밥 짓는 김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김진사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해졌습니다. 외출을 해도 예전만큼 자주 나가지 않았지요. 장날이 되어도 볼 일이 없다며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 막쇠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비볐지요. 나으리, 장에 안 가십니까? 안 간다. 몸이 편찮으십니까? 편찮은 게 아니라 그냥 안 간다. 막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묻지 않기로 했지요. 사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었지요. 집신 바닥을 뜯어봐도 아무것도 없었고 문지방 틈새도 비어 있었고 확독 밑도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털린 것이 한두 곳이 아니었지요. 털고 나니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생집은커녕 엿 한 가락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지요. 김진사가 사랑방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들보가 보였지요. 들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갈 때 확독이 보이면 김진사의 다리가 절로 굽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허리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한 번은 마당을 가로지르다 확독 앞에서 잠깐 멈춰 두 손을 모았지요. 막쇠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나으리,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요. 누구한테요? 터주신께. 막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인사인지는 몰랐지만 묻지 않기로 했지요. 박씨 부인이 부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손에 든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드시라고요, 영감. 김진사가 그제야 손을 풀었지요. 박씨 부인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가에 웃음이 번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들썩였지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어깨가 멈추지 않았지요. 부뚜막 위 솥에서 김이 폴폴 올라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국자를 다시 들었지요. 국물을 한 번 저었습니다. 저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터주신이 참 영감한테 제대로 한 수 가르치셨네요. 솥에서 김이 한 번 크게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김진사가 사랑방에 앉아 있다가 문득 논어 책감 밑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설마 그것까지. 김진사가 조심조심 책값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엽전 몇 잎이 얌전히 들어 있었지요. 김진사는 한참이나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을 꺼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자기를 다시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터주신도 인정이 있으시네. 그 말을 하면서도 김진사는 안방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박씨 부인이 방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김진사가 다시 비자금을 모았는지 그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장에 나가는 날이면 박씨 부인이 가끔 말없이 엽전 두어 잎을 더 얹어주곤 했고 확동 및 흙은 한 번도 파헤쳐진 적이 없었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럴 때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마당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확독이 보이는 쪽으로 잠깐.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어떤 웃음인지는 터주신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웃긴 옛날 이야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